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컴 투 해외 주재원의 세계를 쓴 장수영입니다. 해외에서 생활해본 경험 있는 주재원 가족이 한국에 와서 보이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구글 지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살았던 나라를 찾고 또 도시를 찾죠. 그리고 지도를 더 확대해서는 드디어 그들이 살았던 집을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는 누가 뭔지랄 것도 없이 살았던 집의 구조에 대해서 또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웃음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아주 행복한 순간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집에 그 가족만의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해외 주재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늘 그리워하는 집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집을 구하는 노하우를 공개해 드립니다. 주재원이 가족과 함께 해외에 도착해서 집을 구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쉽게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집을 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텐데요. 주택 사정이 좋은 곳이라면 1, 2주만 해도 구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적게 잡아도 한 달, 길게는 2달까지 걸리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까지 가족이 머물러야 할 임시주택이 필요합니다. 임시주택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미리 구해놓고 현지에 도착해서는 첫날부터 바로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말이 임시주택이지 실제로는 꽤 오랫동안 지낼 집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좋은 곳으로 구해야 합니다. 불편하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을 구했다가는 고생도 고생이지만 안 그래도 신경 쓸 것이 많은 현지 정착 초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임시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핏 임시주택으로 호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편리한 것이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3, 4일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호텔은 더 이상 편리한 곳이 아닙니다. 더구나 자녀와 함께라면 더더욱 호텔은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간이 좁고 답답해서 장기간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호텔에서는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고 빨래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 밖에서 돈으로 해결을 해야 하죠. 자연히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호텔보다는 호텔의 장점과 아파트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레지던스 호텔을 추천합니다. 레지던스 호텔에서는 밥도 해 먹을 수가 있고 빨래도 할 수가 있어서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주재원들이 레지던스 호텔을 임시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아예 한두 달 정도 머물 수 있도록 단기간 임대해주는 임시주택 혹은 임시 아파트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일부 주재원은 선임자가 살던 집의 주인과 협의해서 한두 달 정도 선임자가 살던 집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이 마음에 들면 그대로 그 집에 눌러앉기도 합니다. 아무튼 임시주택의 형태는 가족 수와 체류 일자 그리고 현지의 주택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내에서 며칠간 여행을 떠날 때 숙소를 어떤 식으로 알아보고 결정하시나요? 아마도 대충 결정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격과 또 사진을 살펴보고 다른 숙소와 비교하면서 고르고 또 골라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아니라 한 달에서 2달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가족과 함께 머물 해외에서의 임시주택이라면 얼마나 신중하게 골라야 할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해외에 도착해서 집을 구할 때까지의 시간은 뭐랄까 좀 흥분되고 또 들떠있는 마치 그곳에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숙소까지 마음에 들게 되면 해외에서의 첫 출발이 훨씬 더 기분 좋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임시주택이라고 해서 대충 구하지 마시고
신경 써서 충분히 마음에 드는 곳으로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반하는 자녀가 없다면 현재 도착해서 바로 원하는 곳에 집을 구하면 되지만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녀가 다닐 학교를 결정한 다음 집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등하교하기 편리한 지역에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에 가보면 주재원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그 학교로 등하교하기가 편한 그런 지역에 많은 주재원들이 모여 사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은 차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자녀의 경우는 걸어서 다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등하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 위주로 집을 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임시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의 학교가 결정되고 나서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대단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해외에서 5차례 집을 구하면서 터득한 집을 더 잘 구하는 노하우 3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10곳을 보고 계약하라입니다. 즉 10곳을 보기 전까지는 집 선택을 미루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현지 부동산 여러 곳을 접촉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택 실링을 알려주면서 집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하루 이틀이 지나면 연락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연락이 오면 약속을 잡고 집 구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처음으로 집 구경을 가봤더니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멋지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한국에 있을 때 다소 흐름한 곳에서 지내다가 해외로 간 직원이라면 10중 8구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대부분 회사는 직원의 안전과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실링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꽤 만족스러운 주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처음 본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때 덜컥 계약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주택 실링으로 얻을 수 있는 현지의 주택 수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서 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본 집이 여러분의 주택 실링으로 얻을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집이라는 확신이 아직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대략 10곳 정도를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주어진 주택 실링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의 수준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0곳을 볼 때까지는 계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집은 너무 서둘러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일부 지사장들이 해외에 이제 막 도착한 부하 직원들에게 빨리 집을 구하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절대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 뚜렷한 장점을 가진 집을 선택하라입니다. 부동산 직원과 함께 집을 방문해서 집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분 정도일 텐데요. 이 짧은 시간에 집의 구조를 살피고 집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여러 군데를 보고 나면 본 것들이 서로 뒤죽박죽이 되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갈 때는 꼭 수첩을 들고 가서 방문 일시와 또 집의 위치를 적고 그 집에서 본 것과 느낀 것들을 잘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10군데 이상을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주택들을 비교할 때 각각의 주택이 지닌 장점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 비슷한 집이라면 뚜렷한 장점을 가진 집의 만족도가 결과적으로는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5차례 해외 근무를 하면서 살았던 집들도 나름의 장점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파리에서 살았던 집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살던 집은 아파트 2층이었는데요. 거실에 아주 크다란 창이 나 있고 창밖으로는 아파트의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크다란 목련나무가 있었습니다. 3, 4월이 되면 그렇게 큰 거실창이 온통 목련꽃으로 가득 차곤 했으니까 말이죠.
어찌나 멋진 장면이었던지 벌써 15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할 정도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인데요. 아파트 거실에서 본 정원의 모습입니다. 정원에 목련꽃이 보이고 꽃 색깔이 아직 분홍빛인 걸 보니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꽃이 좀 더 피었을 때 찍은 것 같습니다. 목련꽃이 하얗게 만개를 했네요. 정원 바닥에 꽃잎이 하얗게 떨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거실 더 안쪽에서 본 정원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장미꽃도 함께 보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집에 살 때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매일 아침 잠을 깨서는 거실로 달려나가서 창 가득 피어있는 목련꽃을 감상하는 것이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는 가수 양희은의 노래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당시의 감흥이 오히려 반감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마도 제가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살던 주택인데요. 당시 아이들은 다 커서 국내에 있었고 저는 아내와 둘이서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고풍스러운 밀라노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아실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린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아시죠? 그 다빈치의 또 다른 명작으로 성당 식당 벽에 그려져 있다는 최후의 만찬을 아실 겁니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성당 이름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성당인데요. 이 성당이 밀라노 시내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찍은 그 성당 사진입니다. 참 고풍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밀라노에서 살던 집이 바로 이 성당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아내 그리고 또 우리 집 강아지 둘리와 함께 이 성당 앞 광장으로 산책을 나오곤 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밀라노까지 따라갔었던 우리 집 강아지 둘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아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 성당 앞에서 찍은 제 모습인데요. 사진 왼쪽으로 이탈리아 국기가 보이고 그 아래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성당 안에 있는 최후의 만찬 현장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도 다른 화가들이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은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그림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천재 예술가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당시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원근법을 그림에 적용해서 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명하고 좋은 사진은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을 테니 여기서는 현장 느낌만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제 사진도 하나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 성당 가까이에 살았다고 해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자주 본 것은 아닙니다. 사진 속 이때 딱 한 번 구경을 한 것이 전부이니까 너무 부러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 근처에 집을 얻은 덕분에 3년 동안 밀라노를 제대로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 잘한 선택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형태로든 뚜렷한 장점을 가진 그런 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노하우는 최종 선택은 아내에게 맡겨라입니다. 저는 해외에 갈 때마다 아내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현지로 갔습니다. 그러니 집을 구하는 일도 늘 아내와 함께 했죠. 아내와 집을 구하면서 느꼈던 점은 집을 바라다 보는 시각이 아내와 내가 많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재원인 저는 가급적 조속히 집을 결정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족의 정착도 빨라지게 되고 저 역시도 회사 일에 더 빨리 집중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업주부인 아내는 집의 기능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집이 지닌 미적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마치 옷을 하나 살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저는 마음에 들면 흥정도 없이 덜컥 사고 말지만 아내는 고르고 또 고르는 성격이거든요. 아내의 이런 성격이 주택을 선택할 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몇 년을 살게 될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구경할 때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아내의 의견이 옳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직히 나보다는 아내가 집에 훨씬 더 오래 머물 것이기 때문에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혼자보다는 부부가 둘이서 집을 보는 것이 집의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남자보다는 살림하는 아내가 집을 훨씬 더 잘 파악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집을 구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안전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급적 저층보다는 고층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 해외에서는 집을 나올 때 집의 상태를 들어갈 때와 똑같이 해놓고 나와야 하는 원상복구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지역들을 생각할 때면 제가 살았던 집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그립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젠가 여유가 되면 주재원으로 있었던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제가 살았던 집들을 한 번씩 가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집 밖에서만 구경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여러분은 이제 곧 해외에 도착해서 집을 구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족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한, 그리고 아주 멋진 추억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재원과 관련된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